네, 안녕하세요. 영복킴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야, 이게 영상 하나하나 만드는 게 생각보다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뭐 벌써 하나씩 이게 올라가면서 네 번째가 되는 걸 보니까 뿌듯합니다. 근데 저는 작품 볼 때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작품이라고 하면은 되게 감성적이고 좀 조용하게 분위기를 레이어 쌓듯이 좀 하나하나 쌓는다는 느낌이랄까? 네, 그리고 뭐 프랑스 작품이라고 하면은 고어나 신체 훼손 같은 게 되게 현실적으로 이제 보이겠구나. 좀 이게 주의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 태국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되게 시각적으로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저만의 그런 스테레오타입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작가마다도 좀 작품을 읽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소설을 볼 때 히가시노 게이고는 이제 퍼즐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작가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어떤 힌트가 될까, 이게 후에 어떤 복선이 될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읽게 되고, 또 앞에 세 번째 영상으로도 소개했던 기시 유스케라는 작가는 이제 과학이나 심리 같은 이런 현실적인 소재를 되게 잘 이용을 해요. 그래서 뭐 검은 집이라고 이전에 황정민 씨가 배우로 출연한 그런 한국 공포 영화도 이제 이분 소설이 원작인데, 과학이나 심리 같은 현실적인 소재를 되게 잘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공포를 되게 잘 만드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찍은 이 미스터 신조라는 작가의 작품은 약간 분위기적으로 저에게 공포를 주는 그런 작가입니다. 이 작가를 떠올리면 약간 비 오는 날, 그리고 축축한 공기, 되게 낡은 폐허 같은 일본식 집,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계속 불안하고 불길한 그런 찝찝한 기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를 되게 잘 만드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뭐 날씨도 습해서 그런지 문득 미시다 신조 이제 작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중의 밤에 실린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공포스러운 묘사들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이야기에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렸을 적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가 어떤 집에서 살았었는지, 누구랑 뛰어놀았는지 그런 기억들이 대부분 흐릿합니다. 근데 주인공이 딱 하루만큼은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날은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되게 단정한 옷을 이제 입혀주고 아버지를 따라서 전철을 타서 어딘가로 향했던 날입니다. 원래 이 아이가 멀미를 엄청 많이 했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도 힘들고 전철만 타도 금방 멀미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멀미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작품에는 정확히 묘사는 안 되는데 아마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몸이 계속 긴장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주인공이 아버지랑 전철을 환승하려고 잠시 플랫폼 벤치에 앉아있을 때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말없이 사라지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카라멜을 한 상자 들고 오는데, 저희도 어렸을 때 그 밀크 카라멜인가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 종이로 돼 있어갖고 손가락으로 밀면은 막 여러 개가 들어있는 거, 네모난 게 차곡차곡. 근데 일본은 뭐 이걸 낱개로 파나 봐요. 주인공은 평소에 아버지가 몇 개만 사다 주셨는데 나는 한 박스로 사다 주셨다고 합니다. 뭐 지금에야 그게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당시 어린아이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었다고 해요. 되게 큰 선물이자. 그래서인지 뭐 다른 기억들은 희미한데 그날의 기억만큼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까 카라멜을 사러 갔었다 했잖아요. 그 사이에 낯선 아주머니 한 분이 주인공한테 접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아주머니를 주인공은 되게 평범하게 생겨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 아주머니가 했던 말들만 기억이 나는데, 지금 가려는 곳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야. 근데 가지 말라고는 못하겠구나. 안 가면 오히려 더 끔찍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공에게 도대체 아주머니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결국 아주머니는 주인공을 가게도 가지 못하게도 못하고 마지막 한마디를 남깁니다. 정신만 똑바로 차리렴. 그리고 급하게 자리를 떠나셔요. 근데 되게 어린아이였잖아요, 주인공은. 아, 맞다. 주인공의 나이를 말 안 했는데 주인공은 6살이었습니다. 근데 6살은 아직까지 우리가 말하는 나이라고 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보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하는, 듣는 나이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은 그 말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아버지와 함께 환승 전철에 탑니다. 전철을 타고 아버지가 이제 사주신 카라멜 먹으면서 잠들어 있다가 깨는데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끝없이 펼쳐진 논과 함께 집이 드문드문히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하면은 정말 조용한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걸어갑니다. 그 주인공은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다고 합니다. 집이 몇 채가 보여도 끝이 나지 않고 점점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멀어지는 만큼 걸었습니다. 6살 어린아이였던 주인공도 되게 이상한 걸 느꼈다고 해요. 결국 주인공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근데 돌아온 거는 아버지의 위로가 아니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차갑게 호통쳤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못 걷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차가 한 대 있었는데 아버지는 마차를 끄는 노부부에게 사정해갖고 아이 좀 태워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 노부부는 처음에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었는데 근데 행선지를 얘기하고 나니까 표정이 싹 굳습니다. 주인공은 나중에 그 표정을 이렇게 기억을 해요. 아, 이게 데려다 주겠다고 말은 했는데 목적지를 들으니까 진짜 가기 싫은데 이게 외면을 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냥 억지로 태워다 주자, 이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뭐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이 노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가냐고 이제 시골에서 인사하는 듯이 물어봤는데 그 목적지를 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결국에 마차는 산기슭에 멈춥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다시 아버지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해요. 어느새 해는 지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이 어린 주인공의 머릿속에는 예전에 들었던 괴담이 하나 떠오릅니다. 혹시 나를 버리러 산으로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되게 두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올라간 끝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넓은 밭 한가운데 커다란 일본식 집 한 채가 홀로 서 있었대요. 근데 그 집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집을 빙 둘러싼 대나무, 그리고 대나무 사이사이에는 새끼줄이 껴져 있었고 그 새끼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걸 보는데 그 어린아이인 주인공도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평범한 울타리가 아니구나. 무언가를 되게 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막고 있는 게 안으로 무언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건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집안에서 기모노를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웃어주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할머니의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할머니가 울타리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이것도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사실 그 울타리가 높지가 않았대요. 그 6살 주인공도 마음만 먹으면 이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높이였거든요. 할머니는 꼭 이 문을 열어주고 문으로만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는 그냥 따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공은 진짜 그 괴담처럼 산에다가 나를 버리고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런 두려움이 오래 가지 않고 여기서는 아빠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울타리 밖에 서 있던 일들이 기억이 잘 안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을 넘어온 순간부터는 모든 기억이 사진처럼 선명하다고 해요. 시간이 흐르고 주인공은 대학생이 되는데 문득 그 집이 어딘지 궁금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기억나는 구조도 그려보고 비슷한 집도 찾아보고 그리고 전철을 탔던 그 이동거리까지 계산을 해보는데 끝내 못 찾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집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이 실제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다시 어렸을 때 그날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한 거는 목욕이었다고 해요. 목욕을 마치자마자 할머니는 주인공이 입던 옷을 아버지한테 그대로 건네주고 아버지는 그 옷들을 받고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상한 게 보통 6살이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떠나가 버리면은 울고불고 되게 걱정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주인공은 그 당시 되게 담담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뭐 무섭기는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냥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잠시 뒤에 할머니가 이제 주인공을 앉혀놓고 앞으로 꼭 지켜야 될 규칙들을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7번째 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 집에 살아야 해. 절대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본명을 누구에게 알려줘서도 안 돼. 일주일간은 다른 이름으로 살아야 해. 그리고 내 이름도 물어보지 마라. 나를 그리고 할아버지라고 불러. 여기서부터 주인공의 머릿속은 완전히 물음표가 되죠. 이게 누가 봐도 여성이고 할머니신데 왜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내 이름을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이름을 왜 바꿔서 불러야 하지? 도대체 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규칙이 끝이 아니라고 해요. 할머니는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절대 말을 걸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밤에는 절대 휘파람을 불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할머니가 말해주신 규칙이고 할머니가 끝으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너의 선택에 달려 있어. 그때의 주인공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린 6살 애기잖아요. 이 왜 이름을 버려야 됐는지, 왜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지, 왜 할머니를 또 할아버지라 불러야 되는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겠었다 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선택지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되게 분명했으니까 저 무섭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 할머니가 차려준 밥을 먹고 주인공은 일찍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는 밭으로 나가시는데 집에는 주인공 혼자 남게 되죠. 주인공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해요. 집이 크게 2가지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주인공이 생활하고 있는 안채 그리고 마구간이 있는 별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구간이 좀 이상합니다. 원래라면은 이제 마구간이라면은 말도 키우고 약간 창고 같은 개념으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마구간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어린 주인공도 이 집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주인공이 그 기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과자 가게에 들어갔는데 과자가 하나도 없는 느낌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평범한데 가장 있어야 할 게 없습니다. 그게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더 있는데 할머니는 매일 밭일을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 주인공이 잘 있는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집 밖에서 무언가가 이 주인공을 노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이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머니 왜 누나들은 안 왔어요? 사실 주인공에게는 누나 둘이랑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짧게 대답해요. 여자아이는 올 필요가 없어. 주인공이 다시 물어봐요.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아니다. 오직 너만. 여기서 또 하나의 떡밥이 나옵니다. 왜 하필 주인공만 온 걸까요? 그 이유는 작품 마지막에 나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공은 이제 어머니 쪽 집안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혹시 내가 이 집에 머물렀던 이유가 어머니 때문은 아닐까? 생각했던 거죠. 네, 아버지는 끝까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집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후가 되어서 할머니는 또 밭일을 나가시고 주인공은 집을 둘러보다가 집 뒤쪽을 가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이제 깜짝 놀라 주인공은 뒤를 돌아봤는데 울타리 너머 저기 나무 뒤에 자기 또래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목소리도 평범했고 그래서 주인공도 인사를 합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하나 느끼는데 그 아이가 시골 아이 같지가 않았대요. 피부가 너무 하얗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아무리 그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아이가 먼저 주인공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름이 뭐야? 순간 주인공은 본명을 말할 뻔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라가지고 참았는데 결국에 도리 스바사라는 새 이름을 말해줍니다. 이 도리 스바사라는 이름은 할머니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러자 이번엔 아이도 자기 이름을 얘기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분명 들었는데 그 발음이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대요. 발음도 안 되고 뭐라고 얘기했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잠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또 주인공한테 물어봐요. 너 혹시 휘파람 불 줄 알아? 주인공은 또 아무 생각 없이 불 뻔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절대로 밤에는 휘파람을 불면 안 된다. 순간 주인공은 못 부는 척하고 휘휘 하고 소리만 내요. 그리고 나서 나는 휘파람을 못 불어 하고 얼머부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같이 놀러가자.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오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거절을 해요. 그러자 아이도 의외로 억지로 끌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 이상한 걸 주인공도 알고 있었지만은 놀고 싶었기에 그냥 여기서 놀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둘은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놀이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금씩 이상한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장면이 반복이 돼요. 항상 주인공만 손을 울타리 밖으로 뻗습니다. 반대로 그 아이는 이 새끼줄 안으로 손을 한 번도 넣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공이 손을 밖으로 뺄 때마다 툭, 툭 하고 일부러 건드립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슬슬 찜찜함을 느낍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요. 스바사! 순간 그 아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숲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순식간이라서 조금 전까지는 여기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무 의심도 없이 내일 또 놀자 이렇게 소리치고 집으로 가요. 할머니가 여쭤봅니다. 오늘 누구 만났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주인공은 할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요. 다음날 그 아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좋은 곳을 아는데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공도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거기 멀어? 아이가 대답을 해요. 아니 진짜 가까워.
주인공은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해요. 설명하기 어려운 되게 깨름칙하고 불길한 느낌. 이게 마치 몸이 먼저 가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또 멀리서 할머니가 주인공 이름을 불러요. 스바사, 스바사. 주인공이 할머니가 있던 곳을 봤다가 다시 아이가 있는 곳을 보는데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기 있었는데 흔적도 없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뒤에 허겁지겁 달려나온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삿갓을 하나 주인공한테 씌워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집 밖에서는 무슨 일 있어도 절대 삿갓을 벗으면 안 돼?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인지도 할머니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밭으로 가십니다. 할머니가 멀어지자 주인공이 다시 아이를 불러보는데 그러자 아이는 언제 숨어 있었냐는 듯 나무 뒤에서 또 걸어 나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근데 삿갓을 보는 순간 아이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고 해요. 정말 보기 싫은 걸 본 사람처럼 얼굴을 찌푸립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거 왜 쓰고 있어? 주인공은 할머니가 쓰라고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벗어, 그거 쓰면은 우리 못 놀아. 주인공은 고민하다가 완전히 벗지는 않습니다. 목에는 걸치자. 이게 아이로서 할머니의 말은 지키면서 나름 반항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이도 마지못해서 다시 놉니다. 근데 같이 놀다 보면은 이상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이가 우연히 주인공의 등을 볼 때마다 삿갓을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볼 때마다 똑같은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날도 그렇게 밤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작은 칼 하나를 주인공에게 건넵니다. 이건 장난감이 아니야. 부적이야.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절대로 함부로 쓰면 안 돼. 네, 여기까지 오면은 저희는 알 수 있죠. 이 집과 할머니는 주인공을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그 아이가 또 찾아와요. 이번에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 혹시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근데 솔직히 주인공도 어린아이고 하니까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선뜻 대답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부적도 가지고 있잖아. 이 말에 주인공은 설득당했습니다. 주인공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 갈 테니까 부적을 가져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는 잠깐 웃더니만 조용히 말해요. 응, 너가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이 부분 보는데 그런 심정이 들잖아요.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는 꼭 하지 말라는 거 막 하는 애들이 먼저 죽는데 공포영화 클리셰처럼 이 주인공도 하지 말란 짓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인공은 아직 6살입니다. 저희가 6살 때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그렇게 주인공은 아이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등 뒤를 만져보니까 삿갓이 갑자기 없어져 있습니다. 언제 떨어뜨렸나봐요. 순간 주인공은 불안해지는데 아직 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괜찮겠지 하고 계속 걸어가요. 근데 얼마나 더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활짝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둘 다 없어졌네. 순간 주인공 등골이 서늘해지는데 급하게 허리춤을 만져보니까 칼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막 당황해서 찾아봐요. 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 모습을 보던 아이가 조용히 얘기를 해요. 괜찮아, 이제 다들 너를 기다리고 있어.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 눈빛도 완전히 달라져요. 묘사하자면은 차갑고 축축하고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 순간 주인공도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와, 진짜 큰일 났다. 아이가 주인공에게 다가오는데 갑자기 아이가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뒤로 튕겨져 나가요. 주인공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할 시간이 없죠. 바로 몸을 돌려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려온다고 해요. 이게 사람 목소리도 아니고 막 귀를 찢을 것 같은 괴성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미친듯이 달립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거는 발소리도 안 들리고 숨소리도 안 들렸는데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가 계속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은 멀리 집이 보입니다.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귓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내일도 놀러 갈게. 그 아이였습니다. 주인공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할머니한테도 엄청 혼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아, 정말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는 여기까지밖에 도울 수가 없어. 이제부터는 모든 게 스바사한테 달려있단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제부터 진짜 공포스러운 게 나오겠다 이런 예상이 됐습니다. 어쨌건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목욕물을 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입고 있던 옷을 망설임도 없이 불 속에 던져버리시는데 활활 타올랐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할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은 그날 밤에 평소보다 좀 일찍 잠에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상한 기척에 눈을 뜨는데 옆에 보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셨는데 혼잣말처럼 그것들이 들어와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세요. 처음에 주인공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할머니가 바라보는 곳을 똑같이 바라보는데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굳게 닫혀있는 마구가 문 너머 뒤로 뭔가가 있다는 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해요. 절대로 저 문은 열면 안 된다. 안을 들여다봐서도 안 돼. 주인공이 물어봐요. 왜요 할머니? 안에는 아주 많이 들어와 있단다.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끝까지 정체는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더 상상하게 되고 무섭더라고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장 무섭게 상상을 하잖아요. 그날도 낮이 되어 할머니는 밭으로 나가십니다. 근데 주인공은 화장실이 너무 급해져 와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을 가려면은 그 마구간 문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인공은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순간 주인공 몸이 얼어붙습니다. 주인공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안방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한테 얘기해줍니다. 할머니는 표정이 굳더니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이제부터는 안방, 중간방, 윗방 세 군데만 다녀. 다른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주인공이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그럼 화장실은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요강을 쓰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날 밤 집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진 주인공은 이불을 뒤집어 써요. 근데 잠이 안 옵니다. 휘파람 소리가 마치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안 좋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번에는 목욕탕, 화장실까지 전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문득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안방은 괜찮은 걸까? 그날도 어김없이 밤이 왔고 이번에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 밖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집 안에서 들립니다. 복도 끝에서 주인공은 공포에 떨다 지쳐서 잠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얼굴이 눈에 띄게 더 수척해지셔 있습니다.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을 보더니 조용히 말하시는데 이제 주방까지 들어왔다. 할머니는 주인공 양쪽 어깨를 꼭 붙잡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잘 들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은거가 끝날 때까지 버텨야 된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게 끝나. 그날 밤 또다시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7번째 날이 찾아오는데 할머니가 주인공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밤이 진짜 마지막이야. 오늘 밤만 지나면 끝난다. 이 말을 들으니까 주인공도 조금 안심을 해요. 근데 아시잖아요. 공포영화는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면은 마지막에 무서운 장면이 남아있다는 것을. 어쨌건 그날 저녁에 가장 두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이 안방까지 들어올 것 같아서 할머니는 급하게 부적을 꺼냅니다. 그리고 안방에 문틈마다 하나씩 붙이기 시작하세요. 전 여기서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시는 거잖아요. 잠시 뒤에 할머니는 방 한 군데에다가 이불을 펴고 그 위에 모기장을 치십니다. 그리고 주인공한테 아주 진지하게 말하시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침이 될 때까지 절대로 이 모기장 밖을 나오면 안 돼. 내가 어떻게든 막아보마. 할머니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이제 이것들이 쳐들어올 가장 위험한 밤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밤에 주인공은 잠이 들었다가 문득 눈을 뜹니다. 복도에서는 뭔가 끌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때 할머니는 모기장 밖에서 조용히 기도를 올리고 계셨습니다. 또 주인공은 잠에 들어요. 몇 시간이 지난 후 주인공이 잠에서 깨는데 또 휘파람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안방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주인공은 겁에 질려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한참 뒤에 휘파람 소리가 멈추자 주인공도 안심을 조금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답답해서 이불 속에서 나와서 모기장 밖을 살짝 봅니다. 모기장 밖에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평소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눈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뜬 채 한 번도 깜빡이시지 않고 여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움직이시지 않고 목만 늘어나시더니 모기장 안으로 고개만 쑥 들이미십니다. 주인공은 놀라서 모기장 밖으로 뛰어나가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요. 할머니도 쫓아옵니다. 무릎을 세운 채 다다미 위를 미끄러지듯 따라옵니다. 주인공은 모기장 밖을 계속 빙빙 돕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멈추십니다. 그제서야 주인공은 알아차려요. 모기장 안으로는 할머니가 못 들어온다는 걸.
빨리 모기장 안으로 들어간 주인공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습니다. 방 안에서는 휘파람 소리와 다다미를 스치는 할머니의 무릎 소리가 아침이 될 때까지 계속 울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몸을 흔드는 느낌에 주인공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아침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아버지가 서가지고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할머니는 보이시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안 계셨던 것처럼. 결국에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공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집을 떠나요. 그렇게 일주일간의 은거는 끝이 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성인이 된 주인공은 그때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 삿갓, 작은 칼, 이 모든 것들은 주인공을 가두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끝내 울타리를 넘지 못했고 삿갓을 보기만 해도 괴로워했고 부적을 잃어버린 순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던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설명해준 좀 이상한 규칙들이 있었잖아요. 왜 할머니를 할아버지라 불러야 됐는지 저도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이름에도 힘이 있다고 믿는 그런 민간 신앙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숨기거나 일부러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재앙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본명을 버리고 도리 스바사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한자로 풀이하면은 도리 스바사는 유아의 장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즉 주인공이 해를 잊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미 죽은 아이인 척 한 거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7밤이었을까요? 이 작품에서는 7살이 되는 해에 특정한 재앙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무사히 넘기기 위해서 아이를 세상으로부터 잠시 숨기는 의식이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은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던 규칙들이 사실은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죠. 주인공은 겨우 6살이었잖아요. 근데 이 6살 아이가 왜 부모님과 떨어져야 되는지, 왜 이름을 버려야 되는지, 왜 밖에 나가면 안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믿고 버텨야만 해요. 제가 이 상황에 놓였으면 되게 절망적이면서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을 견뎌야 됐을, 그럴 걸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울타리 밖의 아이는 계속 속삭입니다. 잠깐만 나오면 돼. 같이 놀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는 유혹들도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에이씨, 뭐 설마 무슨 일 있겠어? 조금만 더 맛보자. 조금만 더 쉬자. 처음에는 다 저희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괴담이라기보다 사람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처럼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고 나서도 머릿속에 좀 남아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초반에 전철역에서 만났던 아주머니 있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주인공에게 가라고도 못하겠고 가지 말라고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의미 없는 대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이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주인공은 그 집에 갈 수밖에 없었고 그 7일이라는 시간을 직접 견뎌야만 했잖아요. 누구도 대신 버텨줄 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시간을 견디는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힘든 순간들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나를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걸. 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만약 6살 시절로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 놓여지고 그 울타리를 끝까지 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복킴이었습니다.